정리하면요, 여러분들. GMP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재치험 라이브 직무 특강 1주차로서 GMP 기초랑 생산 직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었던 GMP 강의랑은 다를 겁니다. 구조랑 형태가 많이 다를 거고요. 내용도 좀 다를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냐면 사실 기존의 강의 구성이나 이런 내용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GMP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극단적으로 이 구성과 목차를 준비를 했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위주로 전달을 드리려고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지식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들은 GMP 교육이나 아니면은 그냥 뭐 GPT나 가이드라인 보면은 그냥 지식 같은 건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 GMP가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 감이 안 오니까 그냥 글자만 보고 읽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현업에 가서도요. 그 GMP를 글자 하나하나 시험 공부하듯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직자한테 붙잡고 이거 정의 얘기해봐. 했을 때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업무를 하고 있어. 왜 할 수 있냐면은 사실 그분들도 일하다가 찾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경험과 마인드셋과 그리고 실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이드라인에 뭐가 내용이 있었지 하고 거기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가 그냥 여기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철자 뭐 그냥 지식 그냥 단순 지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면접 보러 갈 때는 외워가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이니까 그 내가 어필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런 지식, 철자, 그냥 정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GMP가 어떤 건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극단적으로 좀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강의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으로 가보도록 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GMP에 대해서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인데 여러분들이 GMP를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생산 직무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네, 생산 직무에 대해서. 오늘의 목차는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취준 때 GMP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GMP란 대체 무엇일까? 대체 GMP가 뭐야? 그리고 공부할 가이드라인 알려드릴게요. 취준 때 GMP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목적성도 없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MP 가이드라인, 뭐 GMP 기술이 2급 자격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스펙 때문에 공부를 해. 저 스펙이 부족해서요. 2급 자격증 공부할래요. 2급 자격증 책이 이래요. 이만큼 공부해야 돼. 교재가. 그죠? 가이드라인이 몇 개야. 근데 취준 때 그걸 공부한대. 사실 취준 때 수준으로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저는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현장 경험이나 GMP 경험이 없는 상태로 이걸 보면은 그냥 단순 이론 진짜 그런 건데 단순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어필한 그런 키워드들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될까요? 이 많은 책들 중에서 GMP라는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한 키워드가 이 중에서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몇 페이지 안 될 거예요. 근데 몇 페이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만큼 범위를 추려서 공부해야 효율적인 건데 저 일단은 6개월은 GMP 기술이 2급 자격증 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이드라인 볼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아시겠죠? 이 점을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GMP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는 GMP는 단순 규정이 아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았어요. 세계관이다. 세계관이란 게 뭘까 하면요. 제약회사 공장에서는 모두 GMP 규정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GMP는 공장의 어떤 상황, 어떤 업무에도 다 녹아져 들어있어. GMP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취준을 하면서 취준 세계관에 있는 것처럼
이 현업에 공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현직자 분들께서는 GMP라는 세계관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흐름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GMP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팜친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현직자분들이 GMP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GMP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QC/QA 생산 직무를 준비하면서 GMP 공부는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관, 마인드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관, 마인드셋. 프로세스 딱딱딱딱 이거 딱딱딱 이런 거라기보다 제가 아까 사실 답변할 때 눈치채셨나요? 1타입 프로세스 OS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랬을 때 사실 딱딱딱딱 얘기를 하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 디테일한 세부적인 절차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탈이 나면은 그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철저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 원인 조사에 있어서 OS니까 일단 랩 차원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그 외에 랩 이외의 곳에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세계관에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이런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GMP적으로 사고하는 건 어떤 것일까? GMP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GMP 모르고는 직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GMP 범위가 너무 넓고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저런 세계관에 있는 거 플러스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GMP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QC/QA 생산 직무를 공부하다가 관련된 GMP 내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QC/QA 생산 직무는 이 GMP라는 걸 뗄 수가 없는 그런 직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들을 이해하려면 GMP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GMP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주 목적은 이 직무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국은 GMP 마인드셋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직무 이해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를 갖추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필한 그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뭐 정의라던가 이런 걸 준비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OS 처리 절차 OS를 했어. 그러면 OS 정의, OS 처리 절차 그런 거는 그 면접 전에 외워 가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마인드셋과 직무 이해도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GMP란 대체 무엇이냐? 이게 GMP란 게 대체 무엇일까? 근데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GMP라는 건 뭐야? Good Manufacturing Practice예요. 한글로 하면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규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뜯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수 의약품입니다. 우수 의약품. 우수라는 게 이제 영어로 굿이고 원래 영어권에서 온 개념이니까 볼게요. 굿이에요. 굿. 굿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엑설런트는 아니죠. 엑설런트는 아닙니다. 우수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뭔가 엑설런트한 품질, 완벽한 품질 이렇게 이제 쓰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포부나 이런 데에서는 쓸 수 있어요. 완벽 품질로 뭐 나아가겠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완벽한 품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품질에 있어서 완벽하다라고 정의하기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애매하거든. GMP를 잘 지키면은 완벽한 품질이 아니라 일단 우수한 의약품, 우수한 품질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규정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GMP라는 건 규정이에요. 규칙, 규정, 기준 요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러면은 우수한 의약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수 의약품을 위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규정이에요. GMP 자체가. 그러면은 우수 의약품이 뭘까? 그냥 딱 봤을 때 잘생겼네. 의약품 잘생겼어. 우수해. 뭐 이럴 거 아니잖아요. 품질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품질을 측정하는 이런 3요소가 있는 거예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우수한 의약품의 3대 조건. 첫 번째가 유효성이에요. 유효성. 두 번째는 안전성. 세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고 혼용해서 쓰는 게 뭐냐면은
안전성하고 안정성을 많이 섞어서 써요. 여러분들이. 네, 이거 주의하세요. 왜냐면 둘이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유효성은 약의 효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약의 효능이 없어. 효과가 안 보여. 그거는 우수한 의약품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약이 효과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효성을 챙겨야 돼요.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약을 먹었는데 막 두드러기 나고 발열 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진짜 사망에 이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것 자체가 안전해야 돼요. 의약품 자체가. 우리가 제조하는 의약품이 안전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1번, 2번 조건이 제일 근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이에요.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안정하다라는 거는 이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품질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보관을 했을 때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 조건에 있을 때 품질이 변동되지 않고 안정하게 유지가 되는 성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약품 자체가 만들고 나서 뭐 바로 먹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육회 이런 거는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품질이 오래 가질 않잖아요. 근데 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길게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에 있더라도 약의 효과와 안전성, 부작용이 없는 거, 이 속성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 자체도 품질의 요소다. 그래서 이 총 세 가지가 만족이 되는 것을 우수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GMP라는 건 뭐냐? GMP라는 거는 이 우수 의약품, 유효성, 안전성, 안정성을 우리 제품의 유효성, 안전성,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MP는 위 3대 조건을 갖추기 위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다. 그래서 GMP는요, 매 생산 활동을 할 때뿐 아니라 생산 활동 이변에 그 외의 활동에서도 모두 다 GM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MP 범위를 볼 필요가 있어요. GMP 범위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GMP의 범위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GMP가 뭐였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GMP 범위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사람, 시설, 장비, 원자재, 재료죠. 공정, 시험, 품질 시스템, 문서, 심지어 이런, 저는 이거 항상 예시로 얘기하는데 조직도, 시설은 막 시설 자체가 이게 GMP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가 다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다 여기 곳곳에 GMP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다는 거야. GMP는. 왜?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모든 GMP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빡세다는 거예요. 이거 다 공부하고 있어요. 취업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핵심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GMP가 왜 있어야 되고 왜 이게 지켜야 되는 규정이고 그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모든 이 넓은 범위가 품질이라는 요소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보통 이것까지를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GMP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GMP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여기를 또 주목해 주십시오. 자,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여러분들, 제약회사 공장에서 생산을 여러 번 하겠죠. 여러 번 할 때마다 품질이 들락날락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 좋아요. 저는 이 의약품 공정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단골 식당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단골 식당. 단골 식당을 갔어. 근데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거기가 맛이 들락날락 하면은 그게 품질이 일정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수한 품질이 유지되는 건가? 아니겠죠. 맛이 들락날락 하면 안 돼. 근데 들락날락한 원인이 뭐겠어요? 레시피를 딱 정해두지 않고 필대로 하거나 아니면 그 주방장이나 요리사 셰프 아니면은 우리 사장님의 그 컨디션이 난조하면은 이게 맛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모두 다 통제가 되어야 일관된 품질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GMP라는 건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레시피는 뭐야? 공정 또는 시험법이죠. 그걸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정해진 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왜? 우수한 의약품의 품질을 위해서. 정해놓지 않으면 들락날락 일관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항상 같은 품질, 완전히 이퀄은 아니에요. 항상 일정한 수준의 품질,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관성, 그리고 재현성입니다. 재현성은 뭐야? 누가 해도 같은 결과. 예를 들어서 맛이 바뀐 이유가, 여기 주방장이 바뀌면 맛이 바뀐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바뀐다고 바로 맛이 변해버렸어. 사장님이 바뀐다고 맛이 변해버렸어. 그럼 거기는 시스템적으로 미성숙한 식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공장에서도 이런 거예요. 아무리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당연히 의약품 생산이나 아니면 QC의 시험 활동, 이런 것들을 잘 할 텐데, 근데 숙련도가 낮은 사람이 하더라도 같은 결과, 같은 수준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GMP 규정에서는 그걸 위해서 그 재현성이라고 하는, 누가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재현성에 대한 걸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표준화라고 하는 거고, SOP를 만드는 이유가 다 이런 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개념도 있는 건데,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 사람이 일단 검증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교육도 받았고, 뭐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테스트까지 봐서 통과한 사람이 여기 실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뭐 때문이다? 일관성과 재현성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숙련도가 부족하거나 뭔가 절차적으로 완벽하지가 않으면은 이런 품질에 계속 변동성이 있는 그 결과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식당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식당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문서화입니다. 기록으로 증명. GMP에서 문서화는 떼놓을 수가 없죠. 사실 문서 그 자체입니다. GMP는. 이거는 좀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사전 예방 측면이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GMP 마인드셋을 기르는 사고관입니다. 아시겠죠? 사전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 발생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조치를 취해 놓는 거, 그거를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기반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거는 잠재 위험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잠재 위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잠재라는 건 뭐야? 지금 발생하지 않은 그런 위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발생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 차단을 하는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제 조치가 있습니다. 아까 뭐 OS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CPP가 공정 레인지 벗어나면 어떻게 할지 다 마찬가지인 게 근본은 같습니다. 뭐냐면 근본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때에 따라서는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 그리고 카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고관을 가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본 뿌리.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냥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냥 문제 조치했어. 몰라. 귀찮아 하고 그냥 집어 던져놨어. 그러고 끝이 아니라는 거야. GMP는.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야, 원인 뭐야? 굳이 찾아야 되는 거야. 원인을. 야, 그거에 대해서 조치해. 굳이 조치하고 그걸 다 문서화 해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거 머리 또 짜내가지고 방지 대책 마련하고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스템 중심. 그래서 휴먼 에러를 계속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주방장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작업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작업 능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개선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 GMP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OP.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SOP는 요거를 이제 한글 표현으로 쓰면은 표준 작업 지침서입니다. 표준 작업 지침서. 그래서 SOP 예시가 여기 왼쪽에 있죠. 자,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 SOP는 한마디로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표준 작업 지침서라고 하는 매뉴얼은 표준화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표준이라고 돼 있죠. 표준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매뉴얼이나 SOP가 없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물 따르는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물을 따르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얼만큼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막 다른 거야. 그리고 지 멋대로 그냥 해요. 그거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편차가 있고 작업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해야 돼요. 왜냐면 그 달라짐으로 인해서 또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정한 품질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수의약품을 만들지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컵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물은 이렇게 따라야 된다. 얼마까지 채워야 된다. 이거를 다 정해놓고 문서화를 해놓은 게 매뉴얼화 해놓은 게 SOP라고 보면 됩니다. 이 표준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제가 됐든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든 숙련도가 없는 사람이든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SOP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MP 구역이 아닐 때 혼자 배양할 때 뭔가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 했을 때 면접관분이 그러면 SOP를 볼 생각은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왜 그랬냐면은 그냥 내가 독단적으로 조치하는 것보다 SOP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품질 영향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SOP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GMP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행위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SOP의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 기재가 돼 있었다면 그걸 보고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품질의 영향성을 낮게 또는 적게 또는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또 설명드릴 개념은 문서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GMP에서 문서화가 중요하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서화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문서화에 대해서. 저 학창 시절에 문서화 많이 했습니다. 문서 많이 썼는데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문서화의 참된 의미, 목적 중에 하나는 기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GMP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나고 기록으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끝난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또 아무리 그 행위를 했더라도 문서화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안 한 것이다.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했는데요 했는데 기록은 없어. 그럼 안 한 거예요. 저 했어요. 진짜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간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문서의 참된 의미 2 검토와 승인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여기 작성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문서화 많이 했는데요. 근데 작성은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작성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 검토와 승인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서화는 승인까지 되어야 문서화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승인되지 않은 문서는 GMP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검토 중 단계. 저 작성했는데요. 근데 승인을 안 받았잖아.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서라는 거는 검토 및 승인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만으로 풀리는 게 아니야. 문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대충 작성해서 오늘 쓰기 귀찮은데 뿌르륵 썼어요. 그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은 검토를 받고 그 검토자들 뭐 유관부서 타팀 담당자나 뭐 과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팀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검토를 쫙 받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검토 의견을 준 걸 또 반영해야겠지. 반영하고 또 다시 검토하고 이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쓸 때부터 잘 써야겠지. 그래서 대충 쓸 수만은 없다. 그리고 검토를 받고 그것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또 승인이 또 쉽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 그래서 승인까지 받는 것까지가 문서화의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제 현업에 가면은 수많은 문서를 이제 작성하시게 될 텐데 이제 다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수많은 현직자들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서화가 왜 중요하냐? 아까 그걸 했어도 문서화가 안 돼 있다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실제로 이제 실사라고 해서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는 상황이나 아니면 뭐 정기적 실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사를 받게 되면 문서로 평가를 해요. 아시겠죠? 이거 문서 가져와 주세요. 저거 문서 가져와 주세요. 그 문서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야? 문서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다 잘 돼 있어. 이거 진짠가? 어? 이거 문서 이거 제대로 맞아? 이거 진짜 믿을만한가?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DI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DI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문서와 데이터 자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거 당연히 다 신뢰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사실 은연중에 이 데이터 조작이나 문서 조작 사례가 또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도 했죠. 네. 그래서 제약회사를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 조작의 유혹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실 겁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뒤덮여서 이거 어떻게 이거 갈아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답이 없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DI라는 개념은 괜히 그 강조가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 데이터와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DI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뭐 다 잘 돼 있다고 돼 있어.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조작된 데이터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에서 시작하는 게 DI이기 때문에 식약처나 그리고 뭐 글로벌적으로도 DI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업에 계신 현직자분들, 우리 면접관분들도 DI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GMP 공부할 가이드라인입니다. GMP 공부할 가이드라인. 그래서 뭘 보고 공부해야 돼요? 하면요, very simple. 이거 하나, 저는 이거 하나 추천해요. 완제의약품 GMP 가이드라인. 이게 근본이다.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요.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가이던스 민원인 안내서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나 뭐 이력서에서 어필한 키워드 위주로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 내가 많이 알려줄 줄 알았지. 막 이거 공부하시고 저거 공부하시고 저거 공부하시고.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라니까. 정말 필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빨리 취업해야죠. 네. 언제 이거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언제 공부하게. 그러다가 그냥 타이밍 놓치는 거야. 필요한 것만. 이것도 다 이제 또 다운받아가지고 500페이지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직무 공부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 가이드라인 보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실제로 현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본 가이드라인이고 이게 좀 근본적이에요. 근본적.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은 다른 식약처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에서도 있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 많은 그런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GMP란 우수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그런 규정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위한 기준이나 규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GMP 마인드셋과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철저히 복습을 해보시고 철저히 곱씹어 보세요. 어떤 마인드셋과 사고방식이 필요한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나서 다른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은 철자 그냥 암기하고 이런 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를 이해하는 사고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게 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면접 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소서에 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냥 글자만 딱 파고 그냥 그런 수준이면은 이제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되게 애매해지고 면접 가서도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무모님 식품공학과인데 제약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제일 최근 영상 중에 재치형 고민 상담소에서 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좋아요. 그때 20분 동안 면밀히 다뤘거든요. 식품공학과 출신인 친구의 사연을 면밀히 다뤘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혜님, GMP는 주로 교육 이수로 스펙 기재를 하던데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나요? 시험이라든가.
시험이 있긴 한데 그걸 비추천하는 겁니다. 대학원이랑 인턴 때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보니까 다 GMP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따로 교육 이수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때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GMP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연님. 비슷한데요 수준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대학원이랑 인턴 때 배웠다고요? 근데 인턴 때? 그러면 회사 생활을 했다는 거야? 그럼 회사 생활을 할 때 제약회사에서 하셨나? 사실 제약회사 GMP 환경에서 인턴을 했으면 교육을 따로 이수할 필요는 없어요. 석사도 GMP 교육 내역이 있으면 좋나요? 아니면 이러한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도 되나요? 석사가 이제 무슨 직무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연구개발 직무를 쓴다 하면은 사실 GMP 교육 자체가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QC를 쓰겠다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른 분들 보니까 GMP 강의 막 100시간씩 들으시던데 강의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냥 뭐 양보다는 그냥 오프라인 하나 온라인 하나 듣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둬라 하는 기본 스펙으로 제가 정해놨는데 일단 그 정도 수준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커리큘럼을 봤을 때 내가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면 그걸 1순위로 삼아야겠고요. 아니고 좀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내 일정에 맞게 또는 내가 지원해서 이제 합격을 했을 경우 그런 곳들만 좀 수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한랑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문서화라는 게 검토의 승인까지 맞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생산 수행하면서 MBR에 기록한 것도 검토와 승인까지 받는 건가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MBR 자체를 잘못 기재했을 수도 있어요. 그 배치 레코드 그러니까 제조 기록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봐야죠. 그리고 그게 승인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이 내용대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승인까지 되어야. 아시겠죠?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붕바릉마님 요즘 직무 교육 들으러 다니는데 석사분들 GMP 교육 꽤 오셔서 신기. 석사한테 GMP 역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석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QC나 QA 생산 같은 직무를 지원하실 때는 GMP 역량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교육을 오신 걸 거예요. 요즘 석사 연구개발 직무로서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QC나 QA 생산 쪽으로 돌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도 그 직무 확장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GMP 교육에서 많이 보신 걸 겁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치치추님 오프라인 GMP 교육 괜찮은 거 추천할까요? 온라인은 재치현 최고. GMP 교육은 사실 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찮은 것이라고 딱 굳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냥 저는 1개월짜리 듣는 걸 추천을 해요. 너무 길지 않으면서 뭐 배웠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어필할 만한 요소들은 다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KTL이나 아니면은 KTL GMP 교육 아니면은 뭐 한국 GMP 교육센터의 교육들 요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무난하면서 기회가 제일 많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두 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무호모님 CMC 직무는 실험실과 실제 양산 사이를 잇는 직무로 이해하면 될까요? CMC 직무 파이로 생산을 통한 안정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해봤습니다. 무호모님 이거는 저한테 공고를 따로 보내주세요. 카톡 채널로. 그러면 제가 그 공고 내용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CMC 직무라는 것 자체가 공고 내용마다 좀 다양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마다 역할을 정의하고 그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카톡 채널에 문의 수가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 답변이 좀 늦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한 30개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61개가 쌓여서 아까 54개였거든. 그래서 30개 이제 했어요. 근데 61개가 쌓였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 폭발적인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P 온라인 교육은 이수 못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를 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들은 것만으로도 자세히 잘 녹여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도 일단 하나를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하나 온라인 하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도 당연히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죠. 그래서 자소서 자체는 그냥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면접에서 얘기를 할 때 오프라인 교육이 이제 들은 그 기간도 더 많고 그리고 배운 내용이 더 많을 거라서 그거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자신감 이런 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다면 시간에 있어서 14시간밖에 안 됐어?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하나 정도는 더 들어두는 게 좋다
물론 안 듣는다고 해서 뭐 취업 못하고 이러지는 않긴 하겠지만 좀 더 난이도를 낮추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회사 입사에서도 규정을 맘대로 건드리진 않을까 하는 시선이 약간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서요. 규정을 맘대로 건드리진 않을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자, 보세요. GMP 규정이란 게 있고 우리 회사 매뉴얼이란 게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 SOP. 근데 우리 회사 SOP는 당연히 GMP 가이드라인, GMP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작성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뭔가 절차를 개선하는 측면도 GMP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내에서 그 준수하는 선에서 개선을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생산팀 제가 설명드릴 때 생산팀 목표 중에 여러 가지 수율이나 효율을 개선하는 비용 절감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전제는 GMP를 준수하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GMP 규정을 준수하면서 뭔가 시험 절차를 개선하거나 이런 경험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헷갈릴만 했어. 이력서에 교육사항을 적을 때 주요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는 키워드를 잘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고에 있는 그 공고에 업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성 있는 키워드들로 배치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좋은 질문. 그리고 치포테크 트리 절차대로 진행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좋은 질문, 김님. 제가 영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 스펙을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직무 교육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영어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무조건 병행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직무 교육을 들으면서도 시간이 남게 된다면 영어 공부 병행하세요. 또는 자소서 보완하세요. 또는 입사 지원을 하세요. 뭐든 병행을 하십시오. 한 가지만 집중하는 거는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 시간표가 있으면은 쪼개서 병행을 해나가세요. 병렬식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렬이 아닙니다. 병렬식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클라우드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학점은 3.5 이상만 되면 다 똑같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입장에서 이미 학점은 높은 편이어서 4가 안 넘으면은 4를 넘기세요. 근데 만약에 4가 넘으면 4를 넘는 학점을 유지하세요. 그러고 영어 점수나 GMP 교육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인턴이나 현장 실습 같은 걸 먼저 찾아보세요. 제약회사 인턴이나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찾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학점 유지랑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영어 점수 따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입사 지원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입사 지원할 때 GMP 교육까지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좋은 질문. 무호모님 최탈하고 어떤 식으로 복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탈 후 멘탈 관리법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복귀하냐면 일단은 면접관의 질문 그리고 나의 답변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실제랑 거의 유사하게 복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면접관의 표정이나 그런 뉘앙스, 반응 이런 것들까지 기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이 밀려왔고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기보다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은 일단은 50% 정도는 거기서 쓰면서 알게 돼요. 나 왜 이따구로 그랬지? 그게 일단은 보완점이죠. 그리고 그거를 쓰고 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거네. 이걸까? 이렇게 추측하는 것 자체가 면접 실력이 일단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분석하는 거. 아시겠죠? 그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면탈 후 멘탈 관리법? 멘탈을 관리할 방법은 일단은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 회사가 나에게서 떠나갔다. 지금 이 순간에는 떠나간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다음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필요하죠. 말로는 쉽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가짐을 보통 가지라고 하냐면 이 멘탈이 이제 면접이 탈락하고 나서 그 기업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게 기대값이 있었잖아요. 걔를 흘려보내려면은 그냥 이게 이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만약에 이 기업을 붙었다면 내가 지금 앞으로 취업하게 될 더 좋은 기업을 못 갔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저기 간 것보다 지금의 상황이 나중에는 2년 3년 후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최근에 어떤 친구한테 얘기해 준 말인데, 제가 원래는 지금 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 전에 최종 면접 탈락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약간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원래는 SPC라는 기업에 2차 면접까지 갔었거든요. 거기가 식품 기업이잖아요. 그 BR 코리아라고 하는 베스킨 라빈스 만드는 그 회사에 최종 면접까지 봤었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났을 때는 굉장히 낙담하고 멘탈이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1, 2개월 있다가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그 SPC 기업에서 그 면접을 붙었었다면 저는 제약회사를 안 왔었을 거예요. 식품회사에 있었겠죠. 그리고 더 좋은 회사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재치형 같은 것도 운영을 못 하고 있겠죠. 그때는 이제 식치원이라고 하려나? 그것도 모르는 거죠. 식치원이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제약이나 바이오 시장이 더 좋아. 식품 쪽보다.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그때 떨어진 게 오히려 잘 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상황이 되게 좌절스럽고 정말 힘든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불행이 이렇게 계속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내 인생을 회고를 해보면은 그때 떨어진 게 정말 좋은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여겼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탈락이 나에게 있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기회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모님 아시겠나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이게 진짜. 그래서 그때 내가 붙었으면은 진짜 그때 떨어지게 잘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미래에 가서는 진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거,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무호모님 질문까지 좋은 질문이었고, 여기까지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자, 진심을 좀 담아서 오늘 강의를 정말 준비했고요. 다음 주 강의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더 좋은 강의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QC편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라이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재치원의 이제 앞으로 리뉴얼될 수업들, 강의들, 그리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 컨텐츠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재치원 라이브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해서 올해 상반기에 취업 꼭 하자고요. 화이팅 합시다. 예. 여러분들 화이팅!